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인삼 해가림 시술에 이어서 오늘은 종합이연 보장 원해 시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인삼이 내용이 많았었죠. 앞에 그 논작물 중에 벼도 내용이 많았었고 조금 무리하게 해서 한 타임 만에 강의를 끝냈는데 아무래도 좀 무리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해 시술은 이틀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조금 쪼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원해 시술도 내용이 워낙 많거든요. 그리고 원해 시술 공부를 잘 해놔야만 원예 시술하고 똑같은 게 어떤 거냐면 안에 시술 작물만 다른 거지 버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예 시술 공부를 잘 해놓으면 버섯 공부가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저희가 그 용어의 정의라고 나오는 것은 현재 우리 옆방에서 통칙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벼 품목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그죠? 뭐 이항부터 시작해서 담소직파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출수기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원예 시술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총 3번이 나오고요. 용어의 정의는 꼭 통칭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벼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고 원예 시술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세 곳 다 꼼꼼하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예 시설 첫 번째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하우스네요. 하우스하고 농지하고 과수원의 개념이 같다고 했죠. 한 덩어리 이게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 띄어가지고 6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토지에 필지도 띄었을 거고, 그죠? 실제 재배나 이거는 하우스니까 하나의 시설이고요. 농지나 과수원이었다면 하나의 실제 경작하는 경작지가 되었겠죠. 그죠? 그거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시설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하우스에는 그러면 이제 하우스 배웠으니까 하우스 종류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쭉 하우스 종류들이네요. 여기까지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하우스 이제 설치했을 때 보면 이렇게 한 동짜리 하우스들은 이렇게 단동 하우스라고 하죠. 하나의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은 연동 하우스라고 합니다. 2개 이상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거 연동 하우스. 자,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비닐하우스죠.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돈을 실은 훨씬 더 많이 들인 거예요. 시골 가다 보면 유리온실 많이 보셨죠, 그죠? 우리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여미지 식물원 이런 거 다 유리온실이죠, 그죠? 요즘은 경질판으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유리온실이라 하고요. 유리온실은 워낙 그 재료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지레이스도 기복이 이제 커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하우스가 뭐 만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평을 제작하는데 아니면 뭐 1000제곱미터를 제작하는데 얼마가 들더라 이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산에서는 적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들은 보통 이제 기본으로 얼마가 든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적산이 가능한데 유리온실 이런 거는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산이 불리하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유리온실은 뭐 얼마다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다 정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원예 시설 같은 경우 앞에 우리가 비가림 시설에서는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원예 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중에서 유리온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도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는 고정식 하우스가 있고 이동식 하우스가 있는데 전부 다 땅에 딱 고정되어 있는 다 고정식이지 이동식이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고정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하우스를 이제 고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존치 기간은 이제 요 뒷부분에서 한번 또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우스로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게 이제 고정식 하우스인데 그다음에 한시적 휴경이라고 했습니다. 한시적 휴경 아래 바로 나오네요. 고정식 하우스의 경우 혹서기는 아주 더울 때를 혹서기라고 합니다. 보통 한여름이 되겠죠. 기존에 설치된 요 피복제 비닐 같은 거 말하는 거 위에 씌워진 거 피복제를 이제 보통 여름에 많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피복제를 신규 피복제로 교체하고 이제 피복제를 다 벗겼으니까 이제 햇볕이 될 거 아니에요. 햇볕도 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균도 하고 토양을 소독하는 일을 하는 작업들을 한시적 휴경이라고 합니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이제 쉬는 기간이 준비 기간이죠. 이 한시적 휴경 기간도 포함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12달 그 농사를 짓는데 8월달 한 달만 쉬어요. 한시적 휴경으로. 그 한 달은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이동식 하우스라는 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우스라는 게 아니고 이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1년 미만이 철거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1년 미만인 시설작물 경작후에 하우스를 철거, 자, 피복제만의 철거도 포함한다고 돼 있네요. 윗부분만. 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왜냐면 피복제 비닐 철거해버리면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복제만의 철거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철거해서 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하우스를 말합니다. 철거해버리면 노지 우리 그냥 농지하고 같잖아요. 그죠? 또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고정식 하우스, 1년 미만이면 이동식 하우스고, 고정식 하우스에는 한시적 휴경이 포함되더라. 이동식 하우스의 하우스 철거에는 피복제만 철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더라. 알아두시고요. 한시적 휴경이라는 것은 혹석이라고 했죠. 한여름에 피복제, 비닐 같은 걸 벗겨버리고 토양을 소독하거나 살균하기 위해 하고 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 기간을 이제 한시적 휴경이라고 합니다. 한시적 휴경은 정의가 이렇게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한시적 휴경이 어떤 거냐라고 서술을 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입니다.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란 말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자,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작물을 배울 때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라는 건 뭐냐? 하우스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하우스 면적이 만 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자, 이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여기서 80%만큼은 이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해야 이걸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에 재배하는 시설작물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만족시킨 거죠. 이 전체 이 면적의 80% 이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 면적의 80% 이상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더라라는 개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체는 우리가 이제 하우스 종류들 이렇게 뚝 나올 텐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석가래라든지 이렇게 기둥이라든지 이렇게 받치는 쇠들 있죠. 여기 막 철근들, 이걸 구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피복제는 요 비닐 같은 거겠죠. 위에 덮는 것을 피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쉽죠. 자, 기둥, 기초 기둥보, 석가래 윗부분 이렇게 덮는 거예요. 하우스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대 등 철골 파이프 및 이와 관련된 부속 자재라고 되어 있고요.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피복제는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해서 덮는 거. 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비닐 하우스면 비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PE 필름, EVA 필름, 기능성 필름, PO 필름 등이 있네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손해평가 시험 1차 시험 칠 때 재배학 배울 때 원에 거기서 배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원형 하우스입니다. 반원형 하우스는 요 뒷부분에 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그랗게 이렇게 땅에 방아진 하우스가 반원형 하우스고요. 복숭아형 하우스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딱 네모나게 씌우고 이렇게 위에 한 걸 복숭아형 하우스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아예 반쪽이죠, 그죠? 원의 반쪽, 반원처럼 생긴 거 반원 하우스. 복숭아형 하우스는 밑에 이렇게 조금 각이 졌죠. 각이 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이게 복숭아형 하우스고요. 유리온실 보이시죠? 유리온실 이런 거 시골 가서 많이 보셨죠?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조체, 피복제까지는 됐어요, 지금. 자, 연동하우스. 연동하우스는 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라 했죠. 자, 연동하우스의 종류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재해형 하우스는 재해에 잘 견딘다는 거예요. 내재해형 하우스. 그럼 어떤 걸 내재해형 하우스라고 하느냐? 정부에서 정한 원예 특작 시설 내재해형 규격이란 게 있네요. 시설에 해당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구조 해설을 통해서 안정성이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에 검증됐다는 겁니다. 재해에 검증됐다니까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거겠죠, 그죠? 보험 가입 당시에 적산에 의해서 산정이 불가능하다 있죠. 아까 우리 유리온실도 그랬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유리온실도 재해에 강한 내재해 하우스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적산에 의해 구조 해석 및 보험 기준 금액,
자, 구조 해석 및 보험 기준 금액의 산정이 불가한 하우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조 해석과 보험 기준 금액 이런 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불가능한 거냐면 구조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냥 보험 기준 금액이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산에 의해서 산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 배울 때 뭘 기준으로 존치 기간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럼 존치 기간이 뭐냐? 자, 이동식 하우스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시설되어 있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럼 우선 하우스에 시설 재배하기 위해 시설을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되어 있는 요 그냥 설치되어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해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내 이제 존치 기간이나를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럼 끝을 알아야 되겠죠. 끝은 피복제, 아까 피복제 철거일이 포함된다 했죠. 피복제만 철거해도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피복제 철거일이 되겠고, 피복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설 작물 재배 종료일이 존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를 구분하는 것은 존치 기간으로 구분을 하는데, 존치 기간 1년 이상은 고정식 하우스, 1년 미만은 이동식 하우스. 그 존치 기간이란 것은 하우스가 시설되어 있는 기간을 말하더라.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복제 이제 그 종료일은 그 기간은 피복제 철거일이나 시설 작물 재배 종료일이 존치 기간 종료일이 되더라. 됐습니다. 시설 작물을 지배가 아니고 재배가 아닌가요? 그죠? 제가 엇방을 가지고 같이 이걸 만들기도 하는데 간혹 만들고도 실수도 가끔 많이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이제 엇방 걸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는데 실수를 종종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건 한 번 더 볼게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실수하면 제가 다시 댓글로 달거나 수정해서 강의 이제 올릴 텐데요.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자, 볼게요. 자, 존치 기간은 존치 기간 여기는 안 나오네요. 존치 기간이 재배하기 위해서 맞네요. 이거는 그 엇방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맞네요. 엇방에는 지배하기 위해서 되어 있네요. 실제로는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용어의 정리 하천부지 하겠습니다. 하천부지가 뭐 완성 제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뭐 우리가 보통 우리 인수제한 목적물 할 때 하천 이나 상속 침수 구역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하천이라고 하면 이렇게 강가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강가 물 흐르는 곳에 이게 뚝 쌌죠, 그죠? 이렇게 요 부분을 이제 제방이라고 합니다. 완성 제방이라고 하고, 자, 완성 제방의 부지 요 부분도 되고 저 아래쪽 부분도 하신축의 토지 아래쪽 부분도 해당이 되더라. 제방이 없는 곳은 계획 합폭에 해당되는 토지이더라. 계획 합폭하고 뒤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들을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풀어 놓은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완성 제방이란 건 어떤 거냐? 홍수량만큼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이미 확보된 제방. 우리가 흔히 시골에 가면 뚝이라고 하죠. 뚝 그죠? 그걸 제방이라고 합니다. 자, 계획 합폭 한번 볼게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양한 사이의 폭이겠죠. 이 제방이 있으면 요 사이에 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수위는 제방에 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봤을 때 제방의 높이가 있을 텐데 그 높이까지 물이 소통하는 경우에 그 수위를 말하고, 계획 홍수위는 하천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계획 홍수위를 요 정도로 해서 제방을 쌓았는데 그것보다 넘어버리면 우리가 홍수가 돼서 범람을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기준이 되는 게 계획 홍수위,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는 홍수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이것도 그냥 전체를 다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갈로 넣기 해서 그냥 정의를 묻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용어 정리에 완성제방, 계획 합폭, 홍수위, 계획 홍수위는 한번 꼭 용어 정리라고 엇방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제대로 기억을 해놓기 바라고요. 상습 침수 기록은 아시잖아요. 3년 연속 침수 이번 동지를 말하고, 호우주의보, 호우특보는 기상특보는 제외한다고 했었어요. 우리 인수제한 목적물 배울 때 배웠었죠, 그죠? 자, 정식은 우리가
벼에서는 이양이라고 배웠죠, 그죠? 우리가 밭작물 앞에 뭐 이런 거 배울 때는 뭐 정식하거나 또 파종하거나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하우스에서도 정식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냥 모를 키워가지고 모나 온상에 있는 묘상들, 묘밭에 있는 것들 다 키워가지고 그거를 식물체를 하우스에 다시 옮겨 심는 일을 말하는 걸 정식한다고 하죠. 자, 생산비와 보장 생산비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었습니다. 생산비는 모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비되는 제한한 용역을 말했었고, 표준 생산비 안에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와 수확기 생산비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장 생산비는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빼거나 또는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를 더하거나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럼 그 생산비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경영비, 비료비, 농용비 이런 게 전체가 경영비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경영비예요. 경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 같은 자가 노력비가 들어가고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작년 시험에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직접 사진을 한번 보면 또 볼게요. 하우스에는 뭐 수평 커튼이라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수평 커튼도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 부대 시설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하우스 안에 우리가 원예 시설을 배울 때는 이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있는 구조체나 피복제 이런 것을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업용 피복제는 이제 별도인데 구조체하고 이렇게 수평 같은 이제 부대 시설을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피복제는 위에 덮는 것을 피복제라고 하고요. 자, 농업용 시설물 안에 또 볼게요. 부대시설 안에는 농업용 시설물 안에 이제 부대시설도 같이 포함이 구조체하고 이제 부대시설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부대시설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수평 커튼이나 우리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하우스 안에는 더 덥잖아요. 그래서 뭐 냉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뭐 차갑게 해주는 뭐 에어컨류의 어떤 장치들 이거는 뭐 히트펌프라고 하는데 히트펌프는 보통 뭐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냉방 시설, 난방 시설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가 제대로 돼야만 이제 식물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풍 시설 그리고 여기 이제 밖에 뭐 볼라 같은 거 떼가지고 그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 이 쿨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장치들은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찬바람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난방시설이 될 거고요. 난방시설은 이렇게 또 요 아래쪽으로, 요 바닥 쪽으로 깔기도 합니다. 난방시설, 냉방시설, 한풍시설 이런 거 다 부대시설이고요. 이 양액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키우지 않고 우리 딸기 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이 공중에 좀 붕 떠 있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는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딸기나 이런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따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걸 양액이라고 하고요. 양액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 시설을 양액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양액 시설이 됩니다. 여기다 바로 끼웁니다. 이렇게 배지 안에다 바로 이제 양액 넣어가지고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용어 정리에 그죠? 완성 제방은 요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시골에 뚝 있죠, 또 그게 이제 완성 제방이 되는 겁니다. 완성 제방 요 선을 넘어가면 이제 홍수 범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획 홍수위라고 하고 기준이 되는 거죠. 홍수위의 기준이 되는 게 계획 홍수위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계획 합폭 홍수위도 있죠. 계획 합폭은 이 사이를 계획 합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 합폭이라고 이야기하고 홍수위는 그 수위를 홍수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수위를 이게 이 전체를 또 하천부지라고 했었죠. 하천부지. 왕선제방 있는 곳도 그렇고 부지와 그 밑에 40층의 토지도 다 하천부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체를 통틀어서는 하천부지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긴 한데요.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서 굉장히 낫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말이 입에 탁탁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제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호 목적물로는 좀 많습니다. 원예시설은 보통 우리가 보호 목적물을 많아봤자 뭐 포도 같은 경우에 포도, 비가림 시설, 나무 이랬었어요. 그리고 뭐 밭작물은 보통 자기 작물 하나였죠. 가수 같은 경우는 자기 작물에다가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원예 시설은 보험의 목적들이 좀 많고요.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험의 목적을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험의 목적이 뭐냐? 제가 농업용 시설은 농업시설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이 보험의 목적이더라. 두 번째는 부대시설이 보험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시설물, 즉 하우스 안에 있는 시설 작물, 하우스 안에 작물 재배하잖아요. 그것을 시설 작물이라고 합니다. 자, 시설 작물이 세 번째 목적물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용 시설하고 부대 시설은 어떤 장치들이잖아요. 그죠? 시설이고 장치잖아요. 장치고 실제 작물은 이 시설 작물이죠. 자,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 여기는 다 부대 시설이 될 거고요. 수평 끝등 같이 다 부대 시설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 앞에 이 부분은 농업용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에는 그래 뭐가 있느냐?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자꾸 시설작물 재배용이라고 붙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작물 재배용 그 하우스라는 거는 실제 내 재배 면적의 가입 면적의 한 80%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라는 겁니다. 하우스 안에 80% 이상은 재배를 하고 있는 하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 요거 안에까지 적으라고 많이 적은다면 적을 필요는 사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시설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그 다음에 시설작물 재배용 유리온실 및 내재해형 하우스가 있네요. 유리온실 및 내재해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유리온실하고 내재해형 하우스는 적산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구조 해석이나 보험 가입 기준 금액이죠. 보험 가입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지금 철제로 돼 있잖아요. 철제로 돼 있죠. 하우스 옛날에는 나무로도 막 지었어요. 죽제는 뭘 죽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대나무 죽자로 써서 죽제인가요? 도대체 뭘 죽제였나? 종이를 갖고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철제죠, 다 지금. 그래서 목재나 죽제로 시공된 하우스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재, 죽제 안 되고요. 자, 보호물의 목적물은, 자, 아까 구조체 있었죠? 구조체 피복제로 한정을 한다고 돼 있네요. 구조체하고 피복제로 한정을 지어서 봄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 하우스 안에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 하우스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개 하우스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나는 다른 작업 공간이 없어서 하우스 요 기퉁이 이쪽 부분에 하우스 여기서 시설 작물을 이제 막 수확을 했어요. 한 걸 수확을 하면 우리가 또 막 크기나 이런 거 물론 막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갖고 하우스 안에도 선별장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수확해갖고 여기 뭐 한 것을 모아둬야 되기 때문에 창고도 여기 같이 지어 놓은 거예요. 선별장이나 창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별장하고 창고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더라. 그러면 가입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부대 시설은 그럼 어떤 거냐?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은 결국은 구조체하고 피복제였어요. 그죠? 구조체, 피복제가 농업용 시설물이더라. 결국 하우스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부대 시설은 아까처럼 얘기했던 난방 시설, 냉방 시설, 그다음에 뭐 환기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양액 시설 이런 게 부대 시설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수평 시설도 보온 시설로 해가지고 부대 시설로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부대 시설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맞죠? 시설 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 설치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우스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시설 작물 바로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엔 더우니까 시원한 바람 줘야 되고 겨울엔 추우니까 따뜻한 바람 줘야 되고 그죠? 환기도 좀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로 농업용 시설물 그 구조체는 영향을 안 줘요. 맞죠? 영향을 안 주고 재설치가 가능한 거 맞습니다. 부대 시설은 꼭 여기 하우스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떼가지고 다른 하우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놔뒀다가 필요 없을 때는 또 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냉방시설, 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좀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놔두는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러 시설 있잖아요. 보일러 시설들도 다 난방시설이 들어갑니다. 보일러 시설 떼가지고 다른 데 옮길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터널과 연동하우스의 수평 커튼 보온 시설로 됩니다. 수평 커튼 이런 거예요. 요 낮에는 이렇게 커튼을 열어놨다가 밤 되면 추워지니까 또 커튼을 닫아요. 위쪽으로도 되고 옆쪽도 마찬가지. 옆쪽도 보이죠, 그죠? 자, 옆쪽도 낮에는 올려뒀다가 햇볕을 보게 하고 밤에 추우니까 겨울에 수평 커튼을 내려가지고 찬 기운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 안에 또 다른 게 나오네요. 자, 수확기에 사용되는
선별장하고 창고가 안 되니까 당연히 선별장 아니면 선별기 안 되겠죠. 선별기,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작업하는 사람들이 뭐 먹으려고 냉장고 같은 거 넣고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놔두기도 하죠. 냉장고 더 안 됩니다. 농업용 시설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대 시설과 구분되는, 이거는 부대 시설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집기 비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기 비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농업용 시설물은 구조체하고 피복제요. 피복제고 부대 시설은 뭐 난방 시설, 뭐 냉방 시설, 수평 커튼, 환기 시설, 뭐 양액 시설 이런 겁니다. 자, 재설치 가능한 거예요.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럼 시설 작물은 어떤 거냐? 자, 인수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흔히 우리가 과일로 많이 먹는 과채류, 뭐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쭉쭉쭉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꽃, 그죠? 화해류, 화해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 가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저는 학원에서 예전에 배울 때는 장백산, 국화인데 국화 이렇게 해가지고 장백산에 있는 국화 이렇게 배웠거든요.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이렇게 외우러 해서 그렇게 한번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엽경채류에는 잎을 먹는 것들이죠. 상추, 우리 부추, 시금치, 배추, 파, 미나리, 쑥갓 대충 이제 연상이 되시죠? 근체류는 뿌리를 먹는 겁니다. 무 하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시설 작물에는 과체류, 화체류, 엽경체류, 근체류가 있더라. 아까 우리 정식을 배웠어요. 그죠? 모를 키워가지고 하우스 내에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고 했어요. 정식 또는 파종 후에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장 대상이지 육묘는 가입 불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묘를 전용으로 하는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육묘를 만들어 파는 하우스들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내 하우스에 기르기 위해서 요 부분에만 육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묘하는 곳은 가입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판매 목적이어야 됩니다. 육묘 안 돼요. 목적이 판매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육묘가 안 된다는 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역시도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나눠지고요. 시설 작물 나눠집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과 시설 작물은 보통 약간 주계약으로 보장을 하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밭작물이나 과수 배울 때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주계약에서 무조건 보장을 했었어요. 그죠? 대신 이제 비가림 시설 있는 경우에는 화재가 특약으로 보장을 했었죠. 그죠? 그것처럼 이 원액 시설도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하고, 자,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화재 말고 화재 위험 특약이 있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하우스가 있고 옆눈에 또 다른 사람 하우스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우스에 불이 났는데 불똥이 이렇게 튀어서 옆에 있는 하우스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상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드는 보험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재 보험을 들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같이 듭니다. 든 건 어떠냐면 보세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 내에 발생하고 근데 이제 이 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화재 사고인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옆에 있는 하우스는 타인의 재물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임? 법률상의 배상 책임입니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더라.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에 주택 화재 보험 들 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 배상 책임 특약 같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심합니다. 예전에는 내 아파트에 이렇게 아파트 청청이 있다면 내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연기 때문에 위가 다 거흐림 생겼고 이 집에도 피해를 입었어요. 난 몰라라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무조건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 그 특약을 들 때는 꼭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그 재물이 손상되었을 때 법률상의 그 배상 책임지는 것까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특약은 끝났고 주계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약간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은 그러면 화재가 특약이 빠져버리니까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장이 되겠죠. 우리가 자연재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우가 냉동 쓰라네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그대로입니다. 조수에도 새나 짐승 고란이라든지 까치라든지 멧돼지라든지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시설 작물은 또 달라요. 시설 작물은 하우스 안에 키우고 있는 이제 작물들이죠. 과채류, 아까 화해류, 역경채류, 근채류 배웠어요. 그죠?
그럼 시설 작물은 어떨 때 보상을 해주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딱 세 가지 조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세 가지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건 어떻겠어요? 중요하겠죠.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시설 작물의 자연재해 조수해를 입은 손해는 어떤 때 보상을 해주느냐. 첫 번째,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은 구조체하고 피복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 구조체 피복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이 와갖고 이 구조체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요. 태풍이 와서 피복제 다 찢어졌어요. 이런 경우 해당되는 겁니다. 자, 자연재해 조수해 등에 이제 볼게요. 다시요. 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괜찮아요. 시설물은 괜찮은데 이 시설물은 괜찮아 하나도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와갖고 물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하우스 안으로 만일에 들어갔는데 하우스 안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잠겨버리죠. 과일 다 상해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은. 그것처럼 농업용 시설물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작물의 피해율, 안에 들어있는 작물의 피해율이 70% 이상일 경우에 70% 이상이라면 거의 뭐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작물의 더 이상 농사를 짓는 작물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입고 작물 폐율이 70% 이상 돼서 작물 포기한 경우 재배. 다음에는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그냥 기상특보로 인해서 기상특보 지역에 작물 피해가 생긴 경우 발생해 주겠다는 거.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상특보 관련 재해는 해줄게라는 겁니다. 뭐 기상특보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경보, 태풍주의보 뭐 이런 거죠. 대설경보, 대설주의보 다 해당됩니다. 꼭 이 세 가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수, 재병, 대마, 기보에 똑같고요. 우리가 비가림 시설에서 침전법도 수리 배웠어요.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침전법, 법령, 직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발생의 손해. 자, 자연재해 조수에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수리,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를 지원해서 가중된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비가림 시설하고 같아요. 그죠? 개수재병, 대마, 기보 플러스 침전법도 수리까지는 똑같은데요. 추가된 게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자, 피복제를 우리가 이렇게 농업용 시설물에 씌워놨어요. 근데 피복제를 약간 철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조금 찢어져 가지고 다시 뭐 보수한다고 이걸 다 찢었다든지 철거했다든지, 요 철거했을 때 하필이면 작물이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재해로 와가지고, 그죠? 자, 그럴 때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피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피복제를 제거한 상태의 작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배웠었죠. 한시적 휴경, 여름들 혹서기 때 요럴 때는 뭐 해주겠다는 겁니다. 영농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한시적 휴경 필요합니다. 그럴 때 피복제 제거한 거는 괜찮습니다. 자, 한시적 휴경은 또 사실 뭐 안에 작물이 없을 때 한시적 휴경하죠. 그죠?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이제 이 피해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발생했는데 물론 이거를 가만히 놔둬서 가중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지 않지만 이걸 수리할 거라고 수리하고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또 보상을 해주지 않네요. 참 무자란 말인지, 그죠? 수리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화재 위험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아직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듣도 보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윽방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안 외웠습니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나오면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까지 또 자세히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저는 패스했습니다. 윽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그 다음에 특약이 하나 더 들어갔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라고 있고요. 이거는 특약으로 이제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우스가 우리 하우스는 수재에 의해서 뭐 피해를 입을 일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수재 위험은 나는 보상받지 않을 거야 라고 특약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대신 수재로 인해서 만일에 시설이 파괴돼서 손해를 입었잖아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왜? 부부장 넣었으니까요. 그죠? 보험료를 할인받되 수재 위험 부부장 특약을 가입하면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수재 위험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일소 부보장 배웠었잖아요. 가을 동상의 부보장을 든다는 것은 가을 동상에는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을 동상을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보상 안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재 위험 부보장이 들었을 때는 수재로 인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을 걸어놓으면 나중에 보험료를 배울 때 0.99% 할인해 0.9만큼 0.9를 곱해니까 90% 할인이네요. 0.9를 아무튼 곱해줍니다. 보험료에. 잠깐만요. 뒤에 볼게요. 나중에 보험료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상하지 잠깐요. 여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니었겠네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맞네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앞에 거 가져오면서 잘못 가져온 것 같네요. 해가림, 인삼 시술 가져오면서 제가 이거 중복된 부분이네. 이거는 패스할게요. 아닙니다. 자,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 기간은 보통 다른 이제 작물들은 배울 때 계약 체결 시점에서 뭐 수확기 완료 시점 이렇게 명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예시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1년 미만이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은 1년 미만 단기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은 고정식 하우스고 1년 미만은 우리가 이동식 하우스였잖아요. 그죠? 이동식 하우스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존치기간 미만이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 경우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근데 대신 단기 계약 체결했을 때는 단기 요율 지수를 곱해줍니다. 나중에 법률 계산할 때. 자,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은 존치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되네요. 아무리 이동식 1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나는 이 이동식 하우스의 존치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나는 가입은 4개월만 하고 싶어. 이거 안 됩니다. 남은 6개월이라 하면 6개월 다 가입해야 돼요. 쪼개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존치기간 일부를 보험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입니다. 자, 기존계약 보험계약 종료일 이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보험 갱신기간 하잖아요. 갱신하면 갱신 끝나는 그날, 보험 종료 그날 24시부터 다시 보험기간 이어지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식 하우스만 가입돼 있다. 이동식 하우스만 갖고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같이 다른 거하고 엮여져 있을 때만 이동식 하우스가 갱신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로만은 안 됩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로 나눠집니다. 각각 다릅니다. 미치겠죠? 하나만 외우는 것도 힘든데 또 자꾸 3개씩 나눠서 외워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 해놓으면 나중에 버섯 할 때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면 버섯도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똑같습니다. 똑같고 시설작물이 여기는 뭐 과체류, 뭐 화체류, 여건체류, 근체류 나눠지는 것처럼 버섯은 이제 우리 버섯 종류가 있어요. 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뭐 새송이버섯, 뭐 이렇게 양송이버섯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요 기본 뼈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예 시설을 잘 해놓으면 버섯이 쉬워집니다. 똑같거든요. 자,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 가입 금액 한번 볼게요.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라고 했네요.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제조달 기준 금액에서 80에서 130 있었죠? 비가림 시설이었어요. 근데 원예 시설은 90에서 130%더라. 숫자가 나온 건 중요하다고 했죠?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 원예 시설은 90에서 130. 제조달 기준 금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제조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인삼에서 그죠? 네, 그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다가 재배 면적을 곱한 게 시설 면적을 곱한 게 제조달 기준 금액이었습니다. 제조달가라고 하는 것은 동형 동질의 똑같은 제품을 다시 설치하거나 만들거나 사거나 뭐 이런 겁니다. 자,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거 배웠었죠. 유리온실, 내재해형 하우스. 유리온실은 안에 경량체, 골조 구조가 경량 철골조. 발음이 어렵네요. 철골조입니다. 유리온실,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하우스. 그리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비규격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비규격 하우스는 안 되겠죠. 당연히 비규격 하우스니까 적산 산정이 불가하겠죠. 그래서 적산으로 딱 얼마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우리 얼마 주고 이렇게 했어 라고 고지를 합니다.
하면 그걸로 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계약자가 뭐 나는 정말 비싼 거 했어. 매달당 100만 원짜리 했어. 200만 원짜리.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하되 그 중에 유리온 실, 경량, 철골조 같은 경우는 최저 제곱미터당 단위면적당이죠. 제곱미터당 5만 원이고 최대가 5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하되 적사는 안 되는 것은 유리온실 5만 원, 최저 50만 원이 최고입니다. 보상 비율 조정 시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손해의 보상 비율만큼 보상됨에 유의, 이거 돼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험금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보험 이제 가입을 할 때 조금 설명드릴게요. 보험 가입을 할 때 이거는 가입할 수 있어요. 나는 보험 가입을 하는데 90에서 지금 130%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우리 이 하우스라고 하면 100% 가입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90% 가입하면 900만 원이잖아요. 130%까지 하면 1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90% 가입해가지고 900만 원이 가입을 했어요. 예? 가입을 했는데 실제 나중에 손해를 입었을 때 1000만 원치 넘게 1000만 원치 밖에 딱 전손이 나서 1000만 원치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보험은 우리가 우리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 일부 보험 배웠었죠. 90%밖에 가입 안 했으니까 너는 1000만 원 손해를 봤지만 자 1000만 원 보내. 네가 가입한 거 900만 원어치만 가져가. 이렇게 일부 보험으로 해서 계산을 해줬어요. 근데 원해시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90% 900만 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원해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서는 그 10%가 부족해서 10% 다시 복구하려다가 농가들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덩치가 큰 농가들은 그렇습니다.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10%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어서 보상을 해줘도 계속 이어서 그걸 수리해가지고 농사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예시설인 경우에만 특별히 보상 비율을 내가 90%, 80% 했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입어도 그 보상 비율만큼 실제 손해만큼 보상 비율을 그대로 다 실손 입은 것만큼 그대로 보상 비율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보험료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험료 계산할 때 그건 또 알려드릴게요. 자, 부대시설이고요.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험가액 추정하고 보험가액 금액 결정이네요. 왜냐면 부대시설은 단가가 엄청나게 다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얼마 저건 얼마 딱 정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계약자가 나는 이거 얼마 주고 했어 라고 고지하면 그게 따른다는 겁니다. 자,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 작물 안에 예를 들면 딸기도 키우고 수박도 키웠어요. 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뭐가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생산비가 뭐였어요?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재화 용역의 모든 비용이 다 생산비였어요. 그죠? 자,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에 그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입니다. 보통 우리 평년 수확량에서 50에서 100%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신 시설 작물은 제일 생산비가 높은 시설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하우스에 이제 차후에 나는 여기에 딸기를 심을 거예요. 딸기도 심고 수박도 같이 심을 수 있습니다. 수박도 심을 예정입니다. 딸기는 우리가 만약에 그 생산비가 단위면적당 12,3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수박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수박은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 작물 가격이 얼마가 더 높아요? 딸기가 더 높잖아요. 그럴 때는 딸기 금액 가지고 딸기 금액 재배 면적 곱하기 딸기 금액 요거 곱해가지고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높은 생산비가 높은 작물가액의 50에서 100%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결정했으니까 보험료 산출해야 되겠죠. 자,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해가림 시설할 때 배웠던 종별 보험료율이 여기서 나옵니다. 해가림 시설은 실제로 보험료 계산에는 지역별 보험료율이라고만 적혀있고 종별 보험료율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실은 종별 보험료를 주면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원예시설에서는 정확하게 종별 보험료율을 적어놨습니다. 앞방에. 자, 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은 보험 가입 금액 당연히 이제 지역별 그 요율을 곱할 거잖아요. 근데 지역별 요율도 곱하는데 농업용 시설물에 따라서 우리 종별로 등급이 매겨진다고 했잖아요. 뭐 제형에 잘 견디는 거, 못 견디는 거, 뭐 이런 거 설계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종별 보험 요율도 곱해줍니다. 자, 옆방에는 요 콤마나 이런 이 첨표시가 없는데 둘 다 계산하는 겁니다. 지역별도 곱해주고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 요율도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입니다. 자, 이거 더하기 이렇게 아니에요. 지역별 그 보험료율 곱하기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료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주계약 안에는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따로 구하고 부대시설 따로 구해서 더해줍니다. 자, 그래서 대가루가, 그래서 대가루가 있는 거예요. 자, 농업용 시설물은 종별 보험료율을 같이 곱해주는데 부대시설은 종별 보험료율은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대시설에 대한 보험료율은 있죠. 그래서 부대시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부대시설 보험료율 이렇게 해서 딱 요거만큼이 이제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나오죠.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따라가고요. 단기 요율 적용 기술이 따라갑니다. 우리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뭐 90%, 70%, 80%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90%라고 했다. 그러면 0.9를 이거는 위험률은 여기에 대한 상대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치로 값을 줍니다. 조건에 90%라고 한다면 이제 0.9를 곱하는 거예요. 난 100%라고 한다면 이제 1을 곱하는 거예요.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나는 70%다 하면 0.7을 곱하는 거예요. 자기 퍼센트에 그대로 지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단기 요율 지수는 내가 단기로 가입하는 단기 하우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가입했을 때 단기 요율 지수도 이거 조건이 줍니다. 단기 가입했을 때는 단기 요율 지수를 적용하고 단기 가입이 아닐 때는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재 위험 부부장 그럴 수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는 곱하기 0.9 보험료의 90%를 적용합니다.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율 상대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가림 시설에 1종, 2종, 3종, 4종, 5종 있는데 그때는 1종이 없었어요. 해가림 시설은 원액 시설하고 버섯은 1종이 있습니다. 2종, 3종, 4종, 5종 조건은 똑같습니다. 내 제형 설계 기준 120% 이상 2종. 자, 100에서 120 사이는 3종, 100 미만 4종. 자, 허용 적설심 7.9cm 이상이고 허용 풍속 10.5m/s 이상인 경우 4종, 미만인 경우에는 5종입니다. 근데 해가림 시설은 3종이 1이었어요. 해가림 시설은 3종이 요율 상태도가 1이었는데 원액 시설하고 버섯 재배사는 4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율 상대도 뭐 이게 그 농업용 시설물이 2종에 해당되더라 이러면 곱하기 0.8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거 하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원액 시설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보험료 산출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종별 보험료율을 넣어가지고 나올 수 있고 수재 위험 부보장을 넣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보험료 문제를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배우고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보험료도 구하고 보험금도 구하는 이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해만 하십시오. 자, 보험료 안에는 또 시설 작물이 있어요.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은 같이 구했어요. 자, 시설 작물은 별도죠. 별도로 시설 작물도 보험 가입 금액의 종별 요율 곱합니다. 똑같습니다. 대신 시설 작물은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 개수가 있네요. 나는 얼마만큼만 나는 혜택을 받을래. 90% 받을래, 70% 받을래, 뭐 80% 받을래,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보 비율에 이제 할증 개수는 또 따로, 할증 개수 따로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보 비율이 내가 만일에 보험 가입 할 때 부보 비율이 뭐 80%였다고 하면 적용 보험료를 나중에 계산할 때 부보 비율의 할증 개수를 80%에 해당되는 1.2를 여기 곱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80%를 한다는 얘기는 100%보다 더 적게 드는 거잖아요. 적게 드는데 만일에 손해가 났을 때는 100% 다 받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손 보상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100% 보상은 해주겠지만 대신 보험료는 좀 더 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보 비율이 80%라 하더라도 나중에 손해가 났을 때는 100% 보장해줍니다. 대신 보험료는 더 내. 그러니까 80%일 때 얼마예요? 1.2 더 늘어나죠. 그래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100%일 때는 1 그대로겠죠. 100% 그대로 가입을 했으니까. 자, 부보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세요. 보험료는 올라가죠. 대신 보험료는 좀 더 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게 더 이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시설장무도 단기 요율이 있을 때는 단기로 가입할 때는 단기 요율 적용 지수를 이제 곱해줍니다. 단기 아닐 때는 안 곱해줍니다. 자, 볼게요. 부보 비율은 보험 가입 대비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일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맞죠? 제가 그랬죠. 1,000만원짜리인데 내가 800만원짜리 가입했어. 그래도 나중에 손해나면 1,000만원 줄게 이거잖아요. 대신 보험료 더 내 이 말입니다. 보험 가입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액 전부 줄 테니까 너 보험료 더 내 할증할 거야 이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 가입했을 때는 수재위험은 보장 안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90% 적용합니다. 자, 화재위험 특약보험료 한번 볼게요. 시설작물도 주계약이 있고 화재위험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에 화재위험 보장 특약 영업요율이 있고 여기도 부부 비율 똑같이 있네요. 있고 단기 요율 적용될 수 있고요. 대신 화재에는 종별 위험 요율은 없습니다. 그 차이가 화재는 모든 화재에는 종별 보험 위험 요율은 없습니다.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 농업용 그 시설물하고 농업용 시설물에 종별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부대 시설에 없었고요. 시설 작물에 종별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화재는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이었어요. 그죠? 화재하고 꼭 연관지어서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자, 오타 났네요. 화재가 아니고 화재입니다.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적용 보험료는 산출 하는 시기 정해져 있습니다. 산출 기초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는 뭐겠어요? 외워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산출 기초 금액을 제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외워서 그냥 내가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산출 기초 금액이라는 것은 1202만 5천입니다. 저는 그냥 1202500 이렇게 외워놔서 그냥 120 산출 기초 금액 하면 1202500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자, 산출 기초 금액에다가 화재 특약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 보장 특약료를 곱하는 거 똑같고요. 대신 대물 인상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LOL 개수. 단기로 들었을 때는 단기 요율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건 요거예요. 대물 인상 개수. 이게 도대체 뭐냐? 화재 우리 보장 특약은 내가 보험 가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지 보상받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재 대물 특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3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억. 최대 3억이에요. 1,000만 원에서부터 최대 3억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3억까지 보장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돈 더 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우리 부보 비율하고 같은 말이에요. 3억까지 보상해 주는데 나는 3억까지 보상 받을래 하면 대물 이상 개수가 보세요. 7.12나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난 1,000만 원만 할래. 그게 딱 기본이네요. 1이네요. 1,000만 원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자, 보험료도 쭉쭉쭉 같이 금액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인상계수 외우실 필요 없어요. 조건에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험료가 다 이제 나왔는데요. 만만치 않죠. 여태껏 우리가 배웠던 가지손정, 가지손전방 그거 너무 쉬웠던 거예요. 지금 이제 원예 배우니까 보험료가 어렵습니다. 그죠? 인삼하고 해가림 시술할 때 약간 머리가 아팠는데 원예 배우니까 조금 머리가 더 아파요. 그죠? 네, 원예 배울 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놓으면 버섯할 때 아주 기분 좋게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도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 작물별로 꼭 따로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 보험료도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 작물이 다 다르고 보험료는 특히나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보험금 문제는 너무 시간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앞에 이제 약간 복습하고 보험금 이제 설명하고
본건 설명하고 나면 남은 게 계약 인수잖아요. 계약 인수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원예시설은. 보험금 설명하고 계약 인수하고 난 다음에 보험료에 관한 문제, 보험금에 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오늘 정리 문제는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만일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더라. 원예시설은. 원예시설 왜냐면 목적이 많잖아요.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 작물로 나눠지니까 보험의 목적도 그렇고 보험가입 금액도 보험료도 각각 다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원예시설에 보험의 목적을 쓰시오. 자, 농업용 시설물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고 시설 작물들이 있더라. 농업용 시설물에는 시설 재배용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내재형 하우스들이 있는데 목재, 축재 안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뭐 선별장 창고 안 됐었어요. 자, 부대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재설치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정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시설 작물은 과체류, 화해류, 역건체류, 경체류, 건체류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 종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화해류, 장백산 국화,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건체류는 무만 포함되었었죠. 종합이용 보장 원예시설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통약관, 특별약관으로 구분하시오. 왜 이렇게 문제를 내냐면 보통은 종합이용으로 보장을 해주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그냥 통으로 그냥 주계약에서 보장을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원예시설은 다르더란 얘기예요.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림시설, 원예시설, 버섯 다 마찬가지로 화재는 다 특약이에요. 보통 우리 다른 작물들은 주계약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했는데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화재 특약 전부 특약입니다. 화재 대물 배상 특약 다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지. 보통 약관 주계약이죠. 자연재해 조수해를 보장하고요. 특별 약관으로는 화재 위험 특약이 있고 내 화재로 해서 이웃집 재물까지 망가뜨렸을 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해주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 있고 나 수재에 대해서 보장 안 받을래 하는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도 있더라.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일소 부보장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수재 위험 부보장. 자, 종합이용보장 원예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원예시설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적으시오. 자, 원예시설에서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에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쓰시오 했죠. 자,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세 가지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구조체,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 피복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첫 번째,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시설 작물이 70% 피해를 입어가지고 작물의 재배를 포기했을 때, 그 다음에 기상특보 관련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 그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보험조건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발생한 화재 사고로 결국 내 이제 보험 목적물의 화재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망가뜨려 이 말 좀 웃기죠.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입니다. 법률상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거.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정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산출하는 산출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5점짜리, 15점짜리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고요. 다음 시간 문제는 계산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험료 계산 문제, 보험금 계산 문제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용어 되게 생소하시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원인을 이제 다 진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타임으로 나눴던 거고 오늘 용어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꼭 다시 업방 한번 보시면서 정독하시고 입으로 저처럼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뱉어가지고 내가 한 말을 내 귀로 듣는 것이 암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절 하면서 이렇게 암기하는 게 실은 암기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암기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 잘 안 될 때는 입으로 이렇게 저처럼 읽어가지고 암기를 한번 해보십사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